한국이 좋아 보인다며 한국을 눈여겨보던 스웨덴 여성. 하지만 인터넷에 스웨덴어로 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한국은 지금 폭동 직전, 남성들은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 있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낭설인 줄 모르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지만 한국을 공부하게 되고 한국에 와서 직접 보게 되니 과거의 스웨덴의 과오를 그대로 밟고 있는 한국을 보게 되었다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지금은 대단히 부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스웨덴의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죠. 스웨덴에서 태어난 건 축복이야. 다른 장점도 많지만 전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그런 말들이 많았죠. 저 역시나 한때는 그런 말들을 정말로 믿었어요. 근데 그러한 타이틀을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렸죠. 그곳이 어디인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스웨덴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아요. 오죽하면 요즘엔 세이프워치나 노프리 같은 어플이 없으면 절대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뭔지 젊은 여자들이 아니면 잘 모르던데. 쉽게 말해 여성 전용 안전 어플이에요. 혼자 다닐 때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버튼 하나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위치가 전송되고 자동 녹화가 시작돼서 전송이 돼요. 그리고 AI가 판단하에 이건 비상 상황이다 싶으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판단해서 경찰에 연락을 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것 때문에 게으른 편이라는 평가를 받던 스웨덴 경찰도 재빨라졌어요. 이 어플의 신고를 무시하다가 여성 한 명이 큰 피해를 당한 뒤로 이것만 누르면 곧바로 경찰이 달려와요. 요즘은 스웨덴이 그 정도인 상황인 거죠. 처음엔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더라고요. 왜 여성들은 매일 밤마다 위험을 대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요즘 스웨덴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셀프 디펜스예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호신술 강의를 듣거나 방법용 호루라기나 가스 스프레이를 소지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사실 스웨덴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죠. 여성 인권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평등 교육을 정규 수업으로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게 점점 무서워질 정도였으며 어느 순간부턴 친구들끼리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죠. 스웨덴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여성 친화적인 나라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도시 외곽이나 특정 구역에선 밤에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많고 뉴스엔 성범죄, 묻지마 폭행,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아요. 경찰이 잡아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얘기도 많고요. 그걸 체감하게 된 건 일상이 변하면서였어요. 지하철을 타다가 누가 가까이 서면 본능적으로 핸드백을 움켜쥐고 구글맵보다 안전앱 위치 확인부터 먼저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이게 과연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그 나라가 맞는 걸까요? 예전 같으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스웨덴 정부는 지금도 자국을 여성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통계 수치도 그렇고 정책 자료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여성을 배려한 선진국이라고 말해주죠.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로 체감하는 일상은 다르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서류 속 안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건 거리 속 불안함이에요. 제가 다니는 대학만 해도 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피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밤에 혼자 귀가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언론에선 그런 현실은 잘 다뤄지지 않아요. 정부와 공공기관은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거든요.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입니다. 시민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 중입니다. 그래요,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선 최근에 밤길에 여성만 노린 연쇄 소매치기 사건이 있었고 그전엔 지하철역 인근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용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친구랑 둘이서 밤에는 집 앞 역 대신 일부러 한 정거장이나 더 걸어가서 조명이 밝은 대로를 이용하기로 했죠. 이게 진짜 선진국 시민의 모습일까요? 가끔 정부 기관 SNS에 올라오는 스웨덴은 여성이 자유롭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좀 서글퍼져요. 그런 메시지를 쓰는 사람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진짜로 밤 11시에 혼자 걸어봤을까? 그 외로움, 그 불안함을 과연 그들은 알고 있을까 싶거든요. 우리에겐 법보다 현실이 중요해요. 뉴스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공기가 더 중요하고요. 그 현실이 지금의 스웨덴 여성들을 조금씩 다른 선택지를 찾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스웨덴 여성들이 바라보는 이상향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나 한국을 찾아봤죠. 처음부터 한국이 좋게만 보였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식도 좀 왜곡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떠도는 글들을 보면 한국은 여성을 잠재적 범죄 피해자로 본다. 남성들은 다 가해자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걸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지. 이 나라도 틀려먹었구나. 겉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여성 안전은 우리랑 다를 게 없네? 그렇게 판단해버렸어요. 그리고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죠. 한국도 요즘 별로래. 여성들이 공중화장실도 못 믿고 사회 분위기도 이상하대. 남녀 갈등 심하다고 하고. 그랬더니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너 그거 어디서 본 거야? 뉴스야, 블로그야? 그건 그렇고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실비아 기억나지? 한국에서 교환학생 갔다가 돌아왔는데 걔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던데? 그 말의 순간 멈칫했어요. 실비아는 진짜 그 나라에서 살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대요. 오히려 실비아는 한국이 진짜 편하다고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표면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 얼마 전 구글에서 찾아봤던 정보들과 그걸 읽어보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정말 객관적인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단지 블로그 글이 아니라 한국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해외 유학생 커뮤니티, 현재 언론 번역 자료까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게 된 건 내가 봤던 그 이미지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자료를 찾아보다가 다시금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페미니즘 논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은 여성 혐오가 심한 나라라는 말로만 이해했었죠. 하지만 제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건 그 주장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는 어떤 현실인지였어요. 인터넷에서는 한국은 여성들이 밤길을 못 걷는다. 화장실엔 몰래카메라가 수시로 설치된다는 식의 과장이 가득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었을진 몰라도 실비아 사례와 다른 스웨덴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며 페미니즘과 여성 안전에 대한 한국 내 담론들을 훨씬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은 실제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는 거였어요. 여성 대상 범죄 비율도 유럽 주요 국가보다 낮은 편이었고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의 실제 체감 안전도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 낮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인터넷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말할까? 알고 보니 한국 내부에서도 일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과장하거나 공포를 조장해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나름대로 실적이 필요할 텐데 한국에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매우 드물고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 오히려 그쪽 계열 사람들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없던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일종의 공작을 벌이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로 마치 80년대 스웨덴 같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이 복지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전 과도한 복지 예산 정책으로 인해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시기죠. 당시엔 포퓰리즘이라고 극도로 비난을 받았죠. 세금은 거의 소득의 50%나 떼가면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비난받던 시절이요. 당시에도 저런 식으로 지금의 한국처럼 일종의 공작을 벌이며 지원금이나 정부사업금을 편취해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실제 그 사람들이 과도하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으며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약 10여 년에 걸친 강도 높은 특별감찰 및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허튼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자각한 뒤 강력한 자정작용이 일어났고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순 없는데 한국의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까 스웨덴도 80년대 안전한 나라였고 존경받는 수준의 높은 치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에 공작이 성행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일단 요즘 시대에 80년대 스웨덴의 안전한 거리만큼 안전하다는 것도 대단한데 한국이 40년 뒤에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언젠간 한국도 자정작용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여성으로 자라오며 자연스럽게 여성학을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부정직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문제는 숨겨진 채 모든 남성을 가해자, 잠재군락으로 묻고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만 정의해버리는 태도. 그건 제가 배운 건강한 페미니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히려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빼앗고 공포 속에 가두려는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면들이 있기에 한국 사회가 완벽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분명 여성 안전에 대한 담론은 필요하고 더 나은 정책과 변화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부끄러웠던 건 이런 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한국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었죠. 사실 한국에 가게 된 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랑 모처럼 여행 얘기를 하다가 이번엔 좀 색다른 곳으로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처음엔 유럽 어딘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다들 유럽은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러다 문득 요즘 왜 이렇게 자주 한국 얘기가 들리는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 한국 다녀온 사람들 꽤 많지 않아? 그러게. 실비아도 그렇고, 로니도 그렇고, 다들 좋았다고 하잖아. 그럼 한국 한번 가볼래? 진짜로. 지금 티켓 검색해볼까? 정말 그 대화 하나로 결정된 거였어요. 이런 게 스웨덴식이죠. 즉흥적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방식. 결국 우리는 그날 밤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고 그 다음 달에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심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단순한 관광보다 뭔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단지 사진 찍고 맛있는 걸 먹고 돌아가는 그런 여행은 아니었죠. 그러다 제가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랑 진짜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때? 마침 한국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주의 소모임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고 저는 그걸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스웨덴은 세계적으로도 페미니즘의 선두주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아마 우리처럼 이성적이고 진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우리 여행에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모임 장소는 대학 근처의 작은 문화카페였고 우리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죠. 참석자들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한 지적인 페미니스트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검은 립스틱을 바르고 정치 구호가 적힌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성적 정체성을 일부러 강조하는 듯한 장신구를 잔뜩 두르고 있었어요. 페미니즘이라기보단 마치 정체불명의 사회운동 집회 같은 분위기였죠. 자기소개 시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스웨덴은 성평등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여성주의가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걸 경험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은 한 한국인 참가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을 끊었어요. 그런 식의 페미니즘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지금 시대는 여성 억압의 구조를 뿌리째 부숴야 한다는 라디컬 페미니즘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 순간부터 모임은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해자다. 데이트도 폭력이다. 화장하는 여성은 자본주의의 꼭두각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우리 일행은 눈을 마주치며 어색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죠. 그런 주장들은 여성의 자율성을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나요? 저희가 배운 페미니즘은 권리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중심이에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건 오히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더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통역을 맡아주던 분이 제 말을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제 표정을 보고 있던 상대 여성은 분명히 불쾌해 보였어요. 스웨덴이나 유럽식 페미니즘은 이 현실을 몰라요. 한국은 다르다니까요. 통역해주는 분은 우리의 가운데 있었는데 언쟁이 펼쳐지자 어쩔 줄 몰라 했죠. 결국 우리는 구글 번역기를 꺼내 들었어요. 통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 뜻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통역사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우려했었어요. 한국의 페미니즘은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진짜 여성 해방은 사회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바꾸는 거라며 혐오가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더니 한국인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지며 핏대를 세웠어요. 너희는 외국인이니까 쉽게 말한다며 한국 현실도 모르는데 여기엔 왜 온 거냐며 화를 냈죠. 그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저희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잘 알아보려고 당신들과 대화하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우리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게 진짜 페미니즘인가요? 마지막엔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우리는 중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갈등이었지만 그날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페미니즘이 단순히 수입된 사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현실에 얽힌 복잡한 상황들과 교차되어 있다는 거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곳에서 본 몇몇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대화 없이 일방적인 분노, 토론이 아닌 규탄. 그건 여성 인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인터넷 속 이야기나 일부의 주장만을 믿고 한국 사회를 판단해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우리 스스로 한국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기로 했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한국에서 마주친 남성들 대부분은 믿기지 않을 만큼 친절했어요.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들어 도와주는 사람,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꺼내 함께 방향을 찾아주던 사람, 작은 카페에서 커피가 늦게 나왔다며 미안하다고 웃으며 말해주던 점원까지 단 한 번도 불쾌한 시선이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특히나 술집들이 몰려있는 거리를 걸을 때 가끔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 라고 말을 거는 남성들도 있었지만 그 말투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거절하면 알겠다며 깔끔하게 물러나는 사람들이었죠. 이건 스웨덴의 술집 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건전한 분위기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익숙했던 그 공격적 접근이나 지나친 스킨십, 강한 알코올 분위기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전에는 그저 인터넷에서 봤던 몰카 이야기, 여성 혐오, 극단적 남성 중심 사회라는 프레임이 지금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슈들에 대해 좀 더 팩트를 알아보고 싶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개의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서울 시내 공중화장실을 포함해 수백 곳에서 몰래카메라 탐지를 수차례 실시했지만 실제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수백만 원을 들여 고성능 장비로 탐색한 결과에 성과가 없었다는 기사였죠. 그걸 보고 진심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익숙한데? 딱 80년대 스웨덴, 그게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복지 예산이 과잉으로 분배되던 시절,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단체들이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야만 지원이 계속되는 구조. 한국도 그 구조 속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은 오히려 이런 공작이나 과잉 구조만 제거되면 더 잘 굴러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실제로 한국은 그 어떤 감시 없이도 사람들 스스로가 규칙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였어요. 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대중교통이 정시 운행되고 밤늦게까지도 여성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은 그런 도시. 그게 제도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는 걸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사나 주장보다 훨씬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따뜻함과 질서, 자율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한순간이나마 이런 나라에 대해 섣불리 판단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한국은 스웨덴보다 더 나은 사회입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죠. 한국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은 있겠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은 위험한 나라도 여성을 억압하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질서 있고 따뜻하고 상식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어로 번역된 잘못된 한국식 페미니즘을 그대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이며 그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스웨덴어로 작성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정적인 글들 때문에 한국 여행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